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6주차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교시 서양 이성중심 윤리학과 인간존중사상, 이제 종착점으로는 칸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2교시에는 마지막 3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이성중심 윤리학의 꽃을 피운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이성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플라톤과 차이가 나는 측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도 제가 2교시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칸트의 사상에 있어서도 플라톤에게 계승하고 있는 점들이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에 대해 학습해두는 건 굉장히 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대화편 형태로 이제 말을 주고받는 그런 저작들을 남겼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형적인 강의록, 저도 이제 강의하기 전에 학부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 제시문 위주로 해드리는 것과 좀 다르게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도 다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록 형태를 만드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저술들이 실제로 그런 강의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측면도 많은 그런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성중심 윤리학에서 칸트까지 하고 나면 인권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거기서 정의의 기본적인 분류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거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어 가운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르곤. 영어로는 펑션, 이게 적절한 번역어인 것 같은데요. 펑션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 교양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그 여러 과목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 듣는데, 수학교육과 학생들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보다 일반적으로 펑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번역어,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보드마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드마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칠판에 판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입의 기능은 무엇이죠? 말을 한다. 음식물을 먹는다. 이것이 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건, 사물이라든지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들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발휘되는 정도는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눈을 예로 들었죠. 교실에서도 수업해보면, 요즘은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는 거의 절반, 아니면 절반 이상 정도 안경 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튜브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경 안 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저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렌즈도 안 꼈습니다.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시력이 2.0, 2.0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죠. 그 멀리서 버스가 올 때 버스 형태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몇 번 버스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력이 뭐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눈 좋다는 명함도 내밀기 어렵죠. 거기는 시력이 5.0, 6.0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 유목 민족으로 살면서 멀리 풀어둔 자신의 소라든지 말, 도망가지 않는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고 눈이 좋게 진화되다 보니까 5.0, 6.0까지 발휘되는데요. 이렇게 기능 발휘 정도에는 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탁월하게 잘 발휘되는 상태, 기능이 탁월성을 발휘하는 상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표현합니다. 아레테. 제 기억에는 제가 학회를 참가하면서 그 서강대학교에서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철학과 쪽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카페 이름이 아레테였습니다. 철학과가 있으니까 아마 철학과 출신 분이 개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레테. 영어로는 이제 벌추로 많이 번역되는 그런 말이죠. 벌추. 우리가 벌추라고 하면 어떤 말로 번역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미덕 혹은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우리는 그것이 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야기할 때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최근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랑 시합하면서 억울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좋은 예시가 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탁월한 업적을 잘 발휘하죠. 금메달도 많이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쪽의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체구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쇼트트랙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제가 그걸 봤더니 조금은 슬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신체적인 이유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키가 작다 이거보다 조금 더 결정적인 것은 다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겠죠. 같은 빙상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우 직선 주로가 긴 반면에 쇼트트랙은 원을 계속 빙글빙글 도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짧으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눌러줘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상으로도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한데요. 그리고 엄청난 훈련량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은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기능과 덕을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문제로 이제 들어와 봐야 되겠죠. 인간의 영혼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영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가 궁중의 의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서 생명체를 조금 느슨하게 분류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 동물, 식물.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식물적인 부분도 있고 동물적인 부분도 있고 그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승인 플라톤 그의 주장을 좀 계승하면서도 보다 발전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논의를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 부분들 아래쪽부터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기능을 살펴봐야 되겠죠. 영혼의 식물적인 부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식물이 수행하는 기능 어떤 것이 있죠? 네, 영양소를 섭취하고 산소 같은 걸 섭취해서 영양의 기능을 하겠죠. 영양의 기능을 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 식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라납니다. 성장.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그 나이테가 촘촘하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해가 지날수록 나무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구분에서 조금 중요한 건 윗부분으로 올라갈 때 아랫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다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동물적인 부분은 식물적인 부분이 수행하는 영양이라든지 성장의 기능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식물과 구분되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건 움직인다는 것이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를 하나로 압축해보자면 어떻게든 살아나가기 위한 욕구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 식욕이 발동했기 때문이죠. 욕구를 적극적으로 분출하는 이런 기능을 동물은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최상 인간적인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 알아보아야 되겠죠. 당연히 식물적 부분인 영양과 성장, 인간도 다 하고요. 운동과 욕구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죠. 인간만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 머릿속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성이 되겠죠.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인간으로서 가장 고유한 기능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 중심 윤리학 진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 이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이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서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의 시작점에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환경오염이 좀 심하잖아요. 환경오염을 불러온 서구의 사상사적 원천이 누구인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항상 공격받는 대목이 이제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면 그것이 덕이 될 텐데요.
식물은 의식이 있는 존재는 아니죠. 동물은 인간만큼 고차원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저차원적이라고 하더라도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의식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건 동물 정도까지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물 부분에서 탁월성 발휘, 이걸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영혼의 인간적 부분에서 이성 기능, 영혼의 동물적 부분에서 욕구의 기능, 이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을 잘 발휘하면 지적인 덕이 달성된다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죠. 굉장히 뛰어난 이성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잘 발휘해서 지적인 덕 이룰 수 있을지도 매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이런 지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지금 저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고 계시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육이죠. 교육.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 이 기능은 교육의 결과 탁월성을 발휘해서 지적인 덕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성 능력은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면 욕구 부분은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것을 잘 참아내면 도덕적 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올바른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이 곧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저희가 동양 유교와 인간 존중 사상할 때 두 번째로 언급했던 사상가가 맹자였었는데요. 맹자가 이상적인 인간으로 대인 혹은 대장부를 제시하면서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이다. 근데 호연지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욕구를 한 번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참아내는 걸 습관화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름이 니코마코스였는데 아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그런 의미였겠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은 아니듯이 한 번의 도덕적 행동이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었을 때 비로소 도덕적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도덕적 덕의 특징을 중용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상대적인 중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용기라고 하는 게 훌륭한 이제 중용을 가지고 있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용기를 지나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비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용기가 극단적으로 너무 넘쳐버리면 만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부족한 비겁이라든지 너무 넘치는 만용과 같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각 상황에 알맞은 가장 적절한 중간적 행위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중용이다.
그런데 이 중용은 산술적이고 평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1에서 5 사이는 3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적인 덕 부분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마 반려동물 기르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반려동물 기르게 되면 제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배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도를 해서 욕구만 가지고 있는 동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자, 이 이성 능력 교육을 통해서 탁월해진 지적인 덕 가운데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그 상황에 딱 알맞은 도덕적 실천인지 알려주는 이성적인 덕의 부분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중용을 찾아내고 습관화하면 도덕적 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제 원문이 있기 때문에 원문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금 강의해 드렸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행복주의 윤리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행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들의 연쇄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종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곧 행복이라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죠. 취업을 잘하는 목적은 뭔가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죠.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게 덕이고 그것이 행복과 연결된다고 했으니까요.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이성이고요.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능과 덕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요. 덕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 제시문에서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지적인 덕을 다른 말로는 지성적 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도덕적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겁니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본성적으로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자질 또한 함께 가진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이성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덕은 탁월성을 발휘했을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성에 덕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기능은 있죠. 그래서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품성적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상 중에서 이성주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저희가 다음 주에 칸트 이성중심 윤리학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인간 존중 사상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칸트의 내용과 함께 인권 사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론을 잘 정리한 사상가 중에 존 롤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까지 살펴보면 저희가 전반부에 다루려고 하는 인권 사상이라든지 인간 존중 사상의 기초까지는 충분히 다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학습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